예, 영주문경 예천의 최교일 의원입니다. 표 한번 띄워주십시오. 일자리 수석님 지금 나와 계신가요? 예, 일자리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수석님,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 수가 1년에 한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합니다. 저 표를 보시면 중소기업이 2013년에 1,369개, 2015년에 1,661개, 2017년 작년에 1,834개. 이 자료는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예. 금년에 벌써 900개가 넘어서 최근 6년 동안에 중소기업이 한 10,000개, 그리고 대기업이 한 3,000개. 그래서 13,000개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해외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 표 보실까요? 최근 5년 동안 유턴한 기업입니다. 유턴한 기업 50개. 그러니까 13,000개의 기업이 우리나라를 떠났습니다. 왜 떠났는지 혹시 이유를 아십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듣는 얘기는 뭐 임금 문제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노사관계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계십니다. 예. 임금과 노사관계를 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기업이 떠나니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예. 성장과 일자리 결국 기업이 만드는 거 아닌가요? 예, 뭐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과 미국에서는 지금 유턴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턴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에 이제 도움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유턴 기업 세제의 혜택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현재는 완전 이전하는 경우에 5년인데 혜택을 이걸 10년으로 늘리고 부분 이전하는 경우에는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했는데요.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 지난번에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대책 발표 속에도 유턴 기업을 위한 그런 세제 혜택 등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이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득주도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뭔가 문제가 하면요, 저소득층 소득 증대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찬성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바로 성장을 주도한다. 여기에 좀 잘못이 있는 겁니다. 성장을 주도하지 못합니다. 왜냐? 작년에 우리 경제 성장에서 수출이 차지한 비율 혹시 아십니까? 예, 말씀 좀 해주시죠. 3.1% 중에서 1.6%, 수출이 50.7%를 차지했습니다. 금년 1, 2, 3분기 2.2% 성장을 했죠. 예. 그중에서 수출이 차지한 비율 아십니까? 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1.2%, 55%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수출이 없었다면 우리가 1.5%밖에 성장을 못했고, 금년에 3분기까지 수출이 없었다면 1.0%밖에 성장을 못한 겁니다. 만약에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되면 0점대의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 저소득층의 소득이 지금 줄어들었죠. 금년 1분기, 2분기에 예. 줄어들었죠. 예. 그러니까 정부가 그렇게 이제 소득주도 성장을 펼쳤는데도 줄어들었으니까 뭐 더 이상 따질 게 없죠. 저소득층 소득이 늘어나야 그것이 성장을 일으키는지 안 일으키는지 이게 볼 수도 있을 텐데, 소득이 줄어버렸으니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만약에 저소득층 소득이 10% 늘어났다 하더라도 우리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한 0.02%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소득 증대, 저소득층 소득 증대는 이거는 분배와 복지 차원에서 접근했어야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소득 증대를 지킨 데 있어서 기업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기업의 악영향, 그다음에 중소상공인, 자영업체에 대한 그런 악영향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저소득층 증대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지금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와 중소상공 그리고 기업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럼 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정책을 했는데도 왜 소득이 줄어들었느냐? 바로 최저임금으로 일자리가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손님이 없으니까 소득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전 소득은 12% 늘었는데 말이죠. 저소득층 20%가 근로소득이 19% 줄고 사업소득이 21% 줄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는 좋지만은 그것이 자영업자와 기업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소득주도 성장을 얘기하는 것은 저희들 경제 정책의 한 축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과 공정 경제라는 큰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소득주도 성장이 단순하게 임금 인상만을 흔히들 오해하고 계신데 거기에는 생계비 인하라든가 또 다른 복지 정책, 그러니까 사회 정책을 통한 그런 또 소득의 증가도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년에 EITC 제도가 2배로 확대가 되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국민 전체의 소득을 증가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룬다. 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논쟁을 보면서 저희들이 느끼는 거는 전체 경제 정책의 세 축 중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그 한 축만 늘 이제 공격을 하시는 거고 또 소득주도 성장 안에서도 뭐 최저임금으로 중심하는 임금 부분에도 집중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는데 소득이 결국 줄어든 이유는 뭐죠? 그거는 1분기 때 그 가계소득 조사 때 그 1분위의 현상이 나타났던 건데요. 그거는 특히 그 2분기에도 줄어들었죠. 예, 노인 인구와 그리고 그 무직자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늘어나면서 그런 현상이 나온 걸로 그러니까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일자리하고 그러니까 최저임금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고 뭐 어느 연구기관에서도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 수석님, 그럼 왜 그렇게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는데 소득이 줄어들었는지 일자리가 줄어드는지 잘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그 소득 줄어든 부분은 지난번 2, 4분기 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으로는 가계소득은 는 걸로 그렇게 나타난 걸 저는 기억합니다. 전체 가계소득이 4.2% 사상 6년 내에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전체 소득은 2분기에. 그런데 하위 1분이 8% 줄었고요. 상위는 지금 10% 늘었습니다. 예. 통계청장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그러니까 소득이 전체적으로 늘었고 지금 저소득층 소득을 증대시킨다는 것이 그게 그 소득주도 성장 아닙니까? 조금 한번 잘 분석해 보시고요. 지금 단순하게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예. 중산층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그 국민들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중산층까지 그래서 뭐 단순하게 1분위의 소득 성장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떤 성장을 끌고 가겠다. 그거는 좀 과도한.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데 1분위, 2분위 다 줄었습니다. 한번 그 정확하게 우리 수석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또 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외국으로 이직하는 조종사들이 저렇게 매년 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145명, 2016년에는 이제 100명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데 최근에 그 우리 국토부에서
베트남에 비행 훈련을 만들겠다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장관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대해서 이 한국대 교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주세요. 지금 이제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와서 제가 이제 대신하겠는데요. 우리나라 연간 조종사 훈련 수요가 한 1,000명 됩니다. 1,000명. 그 중에서 베트남에 설립해서 소화할 수 있는 인원이 한 130명 정도. 나머지는 안 되죠. 그래서 국내에 항공훈련센터를 짓지 않고 베트남에 먼저 저렇게 하겠다는 것은 우리 그 교수님 입장에서 이해를 못 하겠다. 지금 1,000명의 조종사를 양성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미국과 호주로 가서 한 2억 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면을 따고 있는데요. 예, 저거는 꺼주세요. 네, 말이 안 들리니까. 이 국내에 항공훈련센터를 건립을 하고 투자를 하면 해당 지역에 이 조종사 양성뿐만 아니라 MRO, 정비 그리고 이제 항공제조산업 등이 같이 이제 그 발전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이렇게 한 1,000억 들이면 충분히 이런 그 단지를 만들 수 있는 또 곳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미래 먹거리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기술이 좋으니까 이 분야로 나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제 사실은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오히려 베트남으로 가겠다. 그럼 베트남에 훈련은 설치하고 베트남에 기술 이전하고 베트남에 MRO, 베트남이 이제 항공 조종사 이제 산지가 되는데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한 1,000억을 투자해서 이런 단지를 만들면 이 외국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항공사 이 조정하면 한국이다.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1,000명을 지금 그 배출해야 되는데 계속 외국으로 나가서 다 지금 돈을 쓰면서 해오지 않습니까? 한번 이거 살펴보시고 뭐 베트남에 우리나라가 워낙 부족하니까 베트남에 만드는 것도 좋은데 우리 국내에서 정말 제대로 하나 만들어서 미래 먹거리도 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할 수 있도록 한번 수석님 한번 좀 챙겨봐 주십시오. 예, 그렇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그 경찰, 검찰, 청와대에 자료를 제출받은 휴대폰 압수와 관련해서 말이죠. 지금 경찰, 검찰에서는 휴대폰 압수해서 분석할 때 다 당사자를 참여시켜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청와대에서 이번에 당사자 참여해서 분석을 했는지 어떻게 분석했는지 혹시 지금 알고 계십니까? 청와대에서 나와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청와대는 저 일자리 수정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인이 안 되시죠, 그거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 이미 제출 형식이었다라고 본인 동의하에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이 당사자가 참여하에 모든 자료를 보게 됩니다. 휴대폰을 압수하면 그 속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죠. 범죄 혐의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 내려받아서 활용하는 것, 수사 자료를 하는 것은 또 그걸 근거로 처벌이나 징계를 주는 것은 이제 그 금지가 되고 있는데 법적으로 청와대에서 그런 절차를 지켜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예, 제가 뭐 구체적으로 제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규정에 따라서 그 이미 제출을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휴대폰을 지금 청와대에서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을 거부할 공직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다 제출할 겁니다. 제출 안 했을 때 보안이 부족해서 그런데 범죄 혐의가 인정돼서 법원에 영장에 의해서 휴대폰을 압수하더라도 당사자 참여하에 영장에 제시된 범죄 혐의에 한해서 그 자료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임의적으로 냈다 해서 가지고 절차 없이 모든 것을 다 보겠다라는 것은 잘못된